2001년 5월의 제주도는 신혼여행객들로 붐비는 계절이었습니다. 그해 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 김도윤 씨는 29살의 건실한 회사원이었고 아내 박수진 씨는 27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커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나흘간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는 한라산 등반을 시작으로 성산일 출봉을 구경하고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방파제를 따라 산책하는 것을 즐겼으며 특히 도윤 씨가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인 5월 17일 오후 부부는 숙소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저녁 무렵 방파제로 낚시를 하러 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숙소의 현관 CCTV에는 밝게 웃으며 낚싯대 2개와 작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서는 부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도윤 씨는 회색 반팔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수진 씨의 왼쪽 손목에는 여행 중 구입했다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가 보였습니다. 부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고 도윤 씨가 수진 씨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숙소를 나섰습니다. 숙소에서 방파제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도의 날씨는 매우 맑았으며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파고는 0.5m 이하였고 시정도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낚시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으며 실제로 방파제에는 여러 명의 낚시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고 붉은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를 잡은 부부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여유롭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낚시꾼들도 부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파제 중간쯤에서 낚시를 하던 한 중년 남성은 부부가 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을 무렵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방파제에는 부부를 포함해 서너 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도윤 씨와 박수진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가 넘도록 부부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숙소 주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부부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객실 안은 정리된 상태 그대로였고 부부의 짐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혹시 모를 사고를 염려하여 오전 10시경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색팀을 편성하여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방파제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파제 끝자락에는 부부의 것으로 보이는 낚싯대 2개가 난간에 기대어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낚싯대 옆에는 반쯤 비어있는 생수병 2개와 접이식 의자 하나, 그리고 도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 모자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뚜껑이 열린 채 그대로 있었고 안에는 미끼용 새우와 얼음이 녹아내린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파제 전체를 봉쇄하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바닥에서 특별한 다툼의 흔적이나 폭력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난간 쪽을 살펴보았지만 긁힌 자국이나 붙잡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만 보면 부부가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방파제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방파제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횟집 앞에 있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 가능한 영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해양경찰도 곧바로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주변 해역에 구조선 3척과 잠수부 6명이 투입되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색은 사고 당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었지만
부부의 시신은 물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와 수온, 사고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해역을 모두 탐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부부의 신상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수진 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지만 수상한 연락처나 이상한 문자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면담한 결과에서도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인들이 한결같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양가 부모님들은 경찰서에서 며칠을 보내다시피 하며 수색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수영을 잘했다며 절대 물에 빠질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는 딸이 물을 무서워해서 방파제 끝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야간에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명이 빠지면 다른 한 명이 구하려다 함께 익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색 일주일째,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조류를 고려하여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해역까지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수온과 조류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시신이 표류하여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주도 주변 해역은 조류가 복잡하고 빠르기로 유명했으며 특히 5월은 흑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시기여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부부가 실족 사고로 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것으로 결론 짓고 수색의 강도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날째 되는 날, 뜻밖의 제보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방파제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작은 어선을 운영하는 50대 어부 최명철 씨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실종 사건 기사를 보고 며칠 전 자신이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저녁 자신의 배에서 그물 손질을 하다가 방파제 쪽을 우연히 바라보았는데 그때 남녀 2명이 작은 낚시배에 오르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즉시 최 씨를 상대로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각은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였으며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상태였지만 방파제의 가로등 불빛 때문에 사람의 윤곽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자가 먼저 배에 올라탄 뒤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았으며 배는 곧바로 방파제를 떠나 바다 쪽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나 배의 세부적인 특징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항구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5월 17일 저녁에 출항한 낚시배 명단을 요청했고 출입 기록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부에는 당일 오후 6시 이후로 출항한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무단으로 출항한 배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구에 정박 중인 모든 낚시배 선주들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총 23명의 선주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한결같이 그날 저녁에는 배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구 관리인 역시 경찰에게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항구를 관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제주도 연안에서는 야간 낚시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5월은 산란기라 더욱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날 저녁 자신은 오후 7시까지 항구에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출항한 배는 없었다고 확언했습니다. 관리는 만약 누군가 몰래 배를 빼냈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다며 이곳은 작은 항구라 배 한 척이 움직여도 금방 소문이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명철 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 씨를 다시 불러 더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보았는지, 배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지, 배의 색깔이나 특징은 기억나지 않는지 등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낚싯배 정도의 크기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색깔이나 선명한 특징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목격했다는 시간대의 다른 목격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방파제 주변이나 항구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지만 최 씨의 증언을 뒷받침해 줄 만한 추가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간대에 방파제 근처 식당에 있었던 한 주민은 저녁 8시 이후로 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방파제 입구 쪽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인도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용했으며 배 엔진 소리 같은 것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 씨의 증언이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책임 수사관은 어둠 속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고 최 씨가 다른 날의 기억과 혼동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구의 모든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의 불확실한 목격담만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 참고 사항으로만 기록해두고 여전히 실족 사고로 인한 익사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2주일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차 동력을 잃어갔고 경찰은 사건을 단순 실종사고로 분류하여 종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 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5월 말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최근 뉴스에서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관한 특집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실종된 부부의 사진과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방파제 영상이 나왔을 때 이 씨는 자신이 여행 중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던 중 배경에 우연히 찍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즉시 이 씨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 컴퓨터 모니터에 그 사진이 나타났을 때 수사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진은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풍경 사진이었는데 이 씨가 설명한 대로 사진의 초점은 노을 지는 수평선에 맞춰져 있었고 방파제는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작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니 방파제 끝자락 부근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고 그 옆으로 작은 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명의 사람이 배 쪽으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한 사람은 이미 배에 올라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촬영 일시는 2001년 5월 17일 저녁 7시 42분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으며 목격자들이 부부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대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신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향상된 화질의 사진이 경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개선된 사진을 본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옷차림이 실종 당일 CCTV에 찍힌 부부의 복장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밝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체격과 키도 김도윤 씨와 박수진 씨의 신체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 옆면에서 발견된 글씨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한글로 된 배의 이름이 보였는데 전문가들이 화질을 최대한 개선한 결과 진수호라는 세 글자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항구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진수호라는 이름에 등록된 선박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의 낚시배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 항구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배의 소유주는 류진수 씨로 나이는 45살이었고 20년 넘게 낚시배 영업을 해온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류 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술버릇이 좋지 않고 성격이 거칠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지만 최명철 씨의 목격 증언과 함께 고려하면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류진수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형사 2명이 항구로 내려가 류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타나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영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류 씨는 형사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같았습니다. 5월 17일 저녁에 배를 운행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배를 전혀 운행하지 않았으며 저녁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 배가 본인의 배 아니냐고 묻자 류 씨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어둡고 흐릿해서 자기 배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이름의 배가 다른 항구에도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류 씨는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류 씨를 귀가 조치했지만 그에 대한 감시와 추가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류진수 씨를 귀가 조치한 후에도 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항구관리사무소에서 진수호라는 배의 재원과 등록 정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배는 길이 8m 정도의 소형 낚시배로 약 1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규모였으며 류 씨가 1995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류 씨의 최근 몇 년간 영업 기록을 분석했는데 그의 낚시배 영업은 불규칙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선주들에 비해 손님이 적었으며 이는 그의 좋지 않은 평판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사들은 류 씨와 친분이 있는 항구 주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항구에서 배를 운영하는 다른 선주들은 류 씨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 선주는 류 씨가 술만 마시면 성격이 돌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선주는 몇 년 전 류 씨와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때 류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그 이후로는 가능한 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구 근처 식당 주인은 류 씨가 자주 외상값을 떼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 여러 번 문제가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류 씨의 가족 관계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으며 2명의 자녀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의 면담에서 그녀는 류 씨의 음주 문제와 폭력성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에 시달렸으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류 씨는 가끔 찾아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했으며 자녀들도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류 씨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프로파일을 작성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사진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의 형태와 크기, 선체의 곡선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진 속 배가 진수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 옆면의 글씨체와 페인트 색상도 현재 항구에 정박 중인 진수호와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사진의 화질 한계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동일한 배일 확률이 85% 이상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찰에게 수사를 계속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류 씨의 집과 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류 씨의 과거 전력도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팀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추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 항구 주변에 전단을 붙이고 지역 방송에 협조를 요청하여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항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사는 어부 김상고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보고 자신도 그날 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던 기억이 났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5월 17일 밤 늦게 자신의 배로 돌아가던 중 진수호가 항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밤 8시 경이었고 이미 모든 배들이 정박을 마친 시간이어서 유독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 위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그는 배가 항구를 벗어나 바다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약 5분 정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화가 난 듯한 억양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단순히 취객들의 다툼 정도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뉴스를 보고 나서 혹시 그날 밤의 일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왜 진수호라는 것을 확신하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자신도 오랫동안 이 항구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배들의 생김새와 엔진 소리만으로도 어느 배인지 대충 안다며 특히 진수호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특유의 둔탁한 소리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상도 씨의 증언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독립적인 목격자, 진술과 사진 증거, 그리고 유 씨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되어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경찰은 유진수 씨의 집과 진수호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유 씨는 영장을 받아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고 형사들이 배를 조사하는 동안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일찍부터 시작되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진수호의 선체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배의 갑판과 난간, 조타실 등 모든 부분에서 혈흔이나 지문, 섬유 조각 등의 증거를 찾기 위해 특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배 내부는 낡고 지저분했으며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선실 안쪽에는 낚시, 도구와 그물, 밧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오래된 소주병들이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선실 안쪽 수납함을 조사하던 한 형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어망거미 사이에서 작은 물건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개 껍데기로 만든 여성용 팔찌였습니다. 팔찌는 작은 조개 껍데기 여러 개를 가느다란 끈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제주도 관광지에서 흔히 판매하는 수공예품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이것을 증거봉투에 넣고 책임 수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수진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가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팔찌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는 딸이 제주도 여행 중 한 해변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팔찌가 마음에 들어 여행 내내 착용하고 다녔으며 실종 당일에도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수진 씨가 구입했다는 상점을 찾아가 동일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했고 그곳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팔찌의 발견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종된 부부가 유진수 씨의 배에 탔었다는 물증이 확보된 것입니다. 경찰은 더욱 꼼꼼하게 배를 수색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여 혈흔 반응을 검사했지만 뚜렷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바닷물과 비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흔적이 씻겨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난간 틈새와 갑판 모서리 부분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 몇 개를 채취할 수 있었고 이것들은 정밀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배에 대한 수색과 동시에 다른 형사들은 유진수 씨의 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항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 안은 배 못지않게 어질러져 있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고 부엌 개수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방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옷장과 거실 서랍, 창고까지
모든 공간을 살폈습니다. 안방 침대 옆 낡은 서랍장을 조사하던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이 다른 칸들에 비해 유독 깊이가 얕았습니다. 형사는 서랍을 완전히 빼낸 뒤 손으로 안쪽을 더듬어 보았고 서랍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천 보자기에 쌓여있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여러 개의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은 모두 5개였고 각각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중 한 지갑을 열자 안에서 김도윤 씨의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은 실종 신고서에 첨부된 도윤 씨의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2장과 멤버십 카드 몇 장,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무전으로 책임 수사관에게 보고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지갑들도 확인한 결과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과 귀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신분증들의 주인들을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일부는 과거 몇 년 사이 제주도에서 실종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에 관광 중 실종된 32 살해 남성, 1999년에 낚시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40 살해 남성 등 총 4명의 실종자 신분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바다에서의 실족 사고나 익사로 처리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귀금속 중에는 여성용 목걸이와 반지도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들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실종 사건 기록들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수 씨는 경찰이 서랍장에서 물건들을 꺼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김도윤 씨의 지갑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어떻게 당신 집에 있느냐고 묻자 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유진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물들은 봉인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수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사들이 김도윤 씨의 지갑과 박수진 씨의 팔찌를 증거 테이블 위에 놓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과 목격자, 진술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유 씨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자신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유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그는 방파제 근처를 지나가다 낚시하는 신혼부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녁을 먹으며 소주 몇 병을 혼자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기운의 부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이곳보다 훨씬 좋은 낚시 포인트가 있다며 무료로 배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유 씨가 집요하게 권유하자 결국 망설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도윤 씨는 수진 씨에게 10분 정도만 갔다 오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진수호에 올랐습니다. 배는 방파제를 떠나 어둠 속 바다로 나갔습니다. 유 씨는 부부를 갑판에 앉혀놓고 배를 몰았습니다. 약 15분 정도 항해한 뒤 그는 이 근처가 좋은 포인트라며 배를 멈췄습니다. 부부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시작했지만 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도윤 씨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시간이 늦었으니 숙소로 돌아가야겠다며 유 씨에게 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조금만 더 있으라며 대답을 미루었고 선실에서 소주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유 씨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부부에게도 술을 권했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이혼한 아내와 만나지 못하는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윤 씨는 유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유 씨는 젊은 신혼부부를 보자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비교되어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왜 자기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도윤 씨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유 씨는 자기 배에서 감히 명령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도윤 씨도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당장 돌아가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술에 취한 유 씨는 비틀거리며 도윤 씨에게 다가갔고, 순간적으로 손으로 도윤 씨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도윤 씨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의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배는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도윤 씨의 발이 갑판에 놓인 밧줄에 걸렸습니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몸이 난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스치기만 했고, 도윤 씨는 그대로 어둠 속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에 빠진 도윤 씨는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수진 씨는 울부짖으며 유 씨에게 남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당황한 채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는 조명을 바다 쪽으로 비췄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도윤 씨가 파도에 떠밀려 점점 배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구명조끼를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류 씨에게 빨리 남편을 구하라고 소리쳤지만 류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도윤 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이윽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공포와 충격으로 갑판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류 씨를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순간 자신도 패닉 상태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술기운과 함께 이성을 잃은 그는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 씨는 수진 씨를 진정시켜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은 전혀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수진 씨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유 씨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성을 혼자 배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왜곡된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난간 쪽으로 계속 물러났습니다. 유 씨가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고 어느새 그녀의 등은 배의 난간에 닿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유 씨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수진 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녀는 난간 너머로 스스로 몸을 던지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진술은 이 부분에서 모호했고 그는 단지 자신이 손을 뻗었을 때 수진 씨가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수진 씨의 몸이 어둠 속 바다로 떨어졌고 물보라가 일며 그녀도 남편과 같은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유진수 씨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박수진 씨가 바다에 빠진 순간에 대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말리려다 실수로 밀쳤을 수도 있다고 했으며 또 다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수진 씨를 바다에 밀어넣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지만 당시 배 위에는 유 씨와 수진 씨 단둘뿐이었고 정확한 진실을 밝혀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유 씨는 두 사람이 모두 바다에 빠진 후 한동안 배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조명을 사방으로 비추며 두 사람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조금씩 가시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실감났고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유 씨는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시각은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배를 정박시켰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둘러 배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가판에 남아있던 부부의 낚싯대와 가방, 그리고 도윤 씨의 지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 전 그는 다시 배로 가서 부부가 남긴 물건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낚싯대와 가방은 바다에 던져버렸고 지갑 속에 현금만 꺼낸 뒤 지갑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며칠간 유 씨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뉴스에서 신혼부부 실종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경찰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이 단순 실족 사고로 결론지는 것을 보고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를 깨끗이 청소했고 혹시 모를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판과 난간을 여러 번 바닷물로 씻어냈습니다. 수진 씨의 팔찌가 수납함 구석에 남아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다른 실종자들의 지갑에 대해 추궁하자 류 씨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과거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과 1999년에 발생한 실종 사건들도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낚시하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배에 태운 뒤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몇몇 경우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밀어서 빠뜨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들의 지갑과 귀중품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는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나중에는 일종의 전리품처럼 간직하게 되었다고 애매하게 같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연쇄 범죄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기념품 수집 성향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을 보관함으로써 일종의 통제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념품들이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그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셨을 때 충동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징후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이 그의 범죄 책임을 감면시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후의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은 류진수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도윤 씨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또는 살인, 박수진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에 달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류 씨는 일관되게 모든 것이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과 정황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수진 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되었고 검찰은 그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저항하는 수진 씨를 바다에 밀어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물증, 그리고 유 씨 본인의 자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류진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신혼부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에 태운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한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고 다른 한 사람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사건 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류진수 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류 씨의 집과 배에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 실종된 32살 김영우 씨의 가족은 3년 만에 아들의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주도 출장 중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바다에 빠진 사고사로 결론지었다며 그동안 시신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1999년 실종된 40살 박철민 씨의 아내도 비슷한 사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갑을 돌려받으며 오열했고 지갑 속에 남아있던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도 하나둘씩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년간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혹시 어딘가에서 기억을 잃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고 또 어떤 이는 시신이라도 찾아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진수 씨의 자백으로 그들의 가족이 이미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경찰은 류 씨가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의 출처도 추적했습니다. 여성용 목걸이와 반지 중 일부는 2000년에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실종된 28살 여성 최미영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혼자 해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유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는데 당시 해변에서 최 씨에게 말을 걸어 배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배 위에서 그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바다에 밀어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박수진 씨의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류 씨가 수진 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류 씨가 이를 부인했지만 과거 범행 패턴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가 수진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바다에 밀어넣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정황을 받아들여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류 씨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해역들을 다시 한번 수색했습니다. 비록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시신이나 유류품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해저를 뒤졌고 탐지 장비를 동원하여 넓은 해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앞바다는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어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몇 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항구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여러 차례 출항 기록 없이 배를 운행했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무단 출항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 이후 제주도 해양수산청은 모든 항구에 CCTV를 설치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낚시배 영업을 하는 모든 선주들에게 출항 전 신고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과거 여러 건의 연쇄 살인이 밝혀지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단순 실종 사고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이 실제로는 살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당시 경찰이 좀 더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윤 씨와 박수진 씨의 장례식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야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영정사진만 놓인 빈소였지만 두 사람의 친구들과 동료들, 수진 씨가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수백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젊은 부부의 죽음에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빈소에는 두 사람의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 씨의 아버지는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다가도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평소 얼마나 수진 씨를 아꼈는지, 결혼식 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딸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고 이제 막 그 꿈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던 참이었다며
왜 하필 착한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느냐고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었고 두 젊은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진수 씨에 대한 재판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숨겨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했고 유진수 씨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 없는 시민들을 속여 배에 태운 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을 즐기던 젊은 부부가 피고인의 만행으로 인해 행복한 미래를 빼앗긴 것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유진수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수감자들조차 그를 멀리했고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의 안전을 위해 독방 수감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김도윤 씨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위패만 모시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명절마다 차려놓으며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심장 질환으로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두고 매일 그 방에 들어가 딸의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씨가 입던 옷, 사용하던 화장품, 학창 시절 일기장까지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바닷가를 찾아가 몇 시간씩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곤 했습니다. 딸이 어딘가 바다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다를 보면서 딸과 대화하는 것 같은 위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학교 화단 한쪽에 놓인 기념비에는 아이들을 사랑했던 선생님을 기억하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도 종종 학교를 찾아와 그 기념비 앞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항상 미소 지으며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자신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셨다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도윤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료들은 도윤 씨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좋은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매년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생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을 기려 만든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제주도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항구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야간 출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낚시배 영업을 하려면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 홍보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배를 함부로 타지 말 것, 야간 낚시는 가급적 자제할 것, 항상 일행과 함께 다닐 것 등의 주의사항이 공항과 항구, 숙박업소 등에 게시되었습니다. 경찰도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단순히 실족 사고로 단정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경우 철저히 검증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신원 조회와 과거,
전력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CCTV 확인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과학적 수사 기법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뒤늦었지만 향후 유사한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아픔이었습니다. 매년 5월 17일이 되면 양가 가족들은 함께 모여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그 방파제를 찾아가 바다를 향해 꽃을 던지며 두 사람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방파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바다는 그날처럼 잔잔했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젊은이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2001년 제주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한 사람의 이기심과 폭력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진수 씨라는 한 범죄자의 만행으로 인해 적어도 6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의 유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가치와 한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초순의 어느 화요일 오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외곽 골목에 자리한 작은 민속주점 앞으로 몇몇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지만 가게의 낡은 철제 셔터는 여전히 내려진 채였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어젯밤 손님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빈 소주병과 반찬 그릇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윤정화 씨가 운영하는 이 주점은 한 번도 정기 휴무 외에 문을 닫은 적이 없었기에 단골들은 처음엔 주인이 갑작스러운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가게가 열리지 않자 이웃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고 건너편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월요일 아침부터 윤정화 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게 흘러갔고 윤정화 씨와 30년 지기라는 옆 가게 주인이 가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이 주점은 윤정화 씨가 혼자 살림을 꾸리며 운영하는 곳이었기에 그녀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인근에 없다는 것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수요일 정오 무렵 이웃 상인들이 모여 진안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오후 2시경 박 형사를 포함한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예비 열쇠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박 형사는 카운터 위에 놓인 장부와 영수증들, 냉장고 안의 재료들, 그리고 주방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그릇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토요일 밤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재떨이에는 꺼진 담배꽁초 몇 개가 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휴지 몇 장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어 윤정화 씨가 토요일 저녁 영업을 마친 후 손님들을 보내고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카운터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윤정화 씨의 개인 물품들을 확인했는데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핸드백이 모두 그대로 있었고 옷장 안의 외투와 가방들도 제자리에 걸려 있어 단지 윤정화 씨 본인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가게 맞은편 건물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12분경 윤정화 씨로 보이는 여성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고 그녀는 평소 입던 남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쓰레기 봉투를 끌듯이 들고 골목 끝쪽으로 걸어갔으며 영상 속 그녀의 걸음걸이는 특별히 서두르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윤정화 씨가 가게로 돌아오는 모습은
어떤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고 인근 골목의 다른 CCTV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녀의 행적은 그 지점에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조회했고 윤정화 씨의 휴대전화가 새벽 1시 27분경 진안읍 외곽도로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전원이 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지점은 가게에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와 작은 공장 몇 개, 그리고 운교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윤정화 씨가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딘가로 걸어간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녀가 왜 지갑과 신분증거 없이 외출했는지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읍내 외곽까지 이동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화 씨의 아들인 정은호 씨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어머니의 실종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정은호 씨는 박 형사에게 어머니가 절대 자발적으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최근 몇 달간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도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윤정화 씨는 가게 장사가 예전보다 잘 되고 있다며 기뻐했고 몇 년 전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올해 6월 말이면 모두 갚을 수 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에는 6월 말 대출 완납이라는 메모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통장 잔고를 확인한 결과 윤정화 씨는 꾸준히 저축을 해왔으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은호 씨는 어머니에게 빚을 독촉하는 사람도 없었고 최근 다툰 사람도 없었으며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윤정화 씨의 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가게 건물주의 딸인 한미정 씨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윤정화 씨와 중학교 동창이자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절친한 친구였고 이웃들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한미정 씨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자 그녀는 토요일 밤 윤정화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통화 내용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윤정화 씨의 목소리나 상태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윤정화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한미정 씨와의 통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 불일치는 작은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진안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했고 윤정화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야산과 하천,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에는 진안소방서 구조대원들과 지역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류하여 총 50여 명이 투입되었고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하여 윤정화 씨가 입었던 옷가지의 냄새를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윤정화 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자국 하나, 옷자락 조각 하나, 심지어 그녀가 들고 나갔던 쓰레기 봉투조차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윤정화 씨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조사했고 그녀가 다니던 교회와 시장 상인들, 그리고 주점 단골 손님들을 면담했지만 모두가 윤정화 씨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 목사는 윤정화 씨가 매주 일요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지난 일요일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고 말했고 시장 채소 가게 주인은 윤정화 씨가 토요일 오전에 가게 장사에 쓸 재료를 사러 왔었고 그때도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주점 단골 손님들 역시 토요일 밤 가게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윤정화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박 형사는 윤정화 씨의 개인 기록들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윤정화 씨는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했고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나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은 없었으며 카드 사용 내역도 대부분 가게,
재료 구입이나 생활비 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는 아들 정은호 씨와의 정기적인 통화와 몇몇 지인들과의 짧은 통화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미정 씨와의 통화가 가장 빈번했으며, 때로는 한 통화가 30분 이상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를 다시 불러 토요일 밤 통화에 대해 재차 질문했지만, 한미정 씨는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통화를 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다른 전화기로 통화했을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정화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경찰은 실종자 수배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인근 시군의 병원과 보호시설, 여관과 모텔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은호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밤에는 혼자서 어머니가 다니던 길들을 걸으며 혹시 놓친 단서가 없는지 찾아다녔으며, 주말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을 불러 자체적으로 수색팀을 꾸려 주변 야산을 뒤졌습니다. 실종 9일째가 되던 날, 박 형사는 한미정 씨를 다시 한번 면담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윤정화 씨의 실종 소식에 무척 놀랐고 걱정된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자신도 여러 곳에 연락해보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토요일 밤 통화에 대해 다시 물었을 때 한미정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사실 정확히 언제 통화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며 금요일 저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고, 통화 내용도 별다른 것이 없었기에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에게 윤정화 씨가 최근 특별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었는지 물었고, 한미정 씨는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가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토로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 윤정화 씨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물었으며, 한미정 씨는 자신이 몇 년 전 윤정화 씨에게 몇 건의 보험을 권유했고 윤정화 씨가 가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는 보험 가입 내역을 요청했고, 한미정 씨는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나중에 자료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박 형사는 즉시 보험사들의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한미정 씨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윤정화 씨가 꼭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박 형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험사들로부터 회신이 오기 시작했고, 박 형사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윤정화 씨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정화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모두 23건이었고, 보험금 총액은 63억 원에 달했으며, 놀라운 것은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가족인 정은호 씨가 아니라 한미정 씨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정은호 씨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그런 보험들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정은호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낼 형편도 아니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각 보험사의 보험 가입 시기와 계약 내용, 그리고 보험료 납부 내역을 상세히 요청했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이 최근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되었으며 월 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형사는 윤정화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보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 보험사로 보험료가 이체되고 있었으며, 이는 윤정화 씨의 월 수입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가 보험 설계사로서 윤정화 씨에게 과도한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더 나아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9일째 저녁, 박 형사는 사건의 성격이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한미정 씨의 최근 동선과 재정 상태, 그리고 윤정화 씨와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10일째가 되던 날 이른 아침, 진안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운교산 등산로를 오르던 등산객이 산 중턱 경사면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박 형사와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소방구조대와 함께 신고
지점으로 향했으며 등산로에서 약 50m 아래쪽 완만한 경사면에 낙엽과 자풀 사이에 엎드려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남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가방과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으며 박 형사는 곧 그것이 윤정화 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등산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나무와 덤불에 가려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였고 지난 며칠간의 수색에서도 이 지점은 철저히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도착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시신 주변의 낙엽과 흙을 세밀하게 검사했으며 등산로에서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진 듯한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자세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엎드린 형태였고 양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으며 주변에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나 출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는 깨끗한 상태였고 밑창에 흙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으며 이는 윤정화 씨가 이곳까지 걸어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낳게 했습니다. 박 형사는 등산로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등산로 가장자리에서 경사면 아래로 이어지는 미끄러진 자국을 발견했지만 그 자국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식팀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구급차로 옮겼고 부검을 위해 전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으며 박 형사는 현장에 남아 주변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등산로 위쪽으로 약 100m 지점에는 작은 주차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인 일요일 새벽 2시경 한 대의 승용차가 들어와 약 15분간 주차되어 있다가 떠난 기록이 있었지만 어두운 화면 때문에 차량 번호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부검 결과가 나왔고 박 형사는 국과수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정화 씨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지만 목이나 입 주변에 뚜렷한 질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머리 부위에는 치명적인 외상이 없었으며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등과 옆구리 부위에 여러 개의 긁힌 자국과 타박상이 있었고 이는 경사면을 굴러 내려오면서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손목 안쪽에 선명한 압박 자국이 양쪽 모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고 이 자국은 누군가가 윤정화 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거나 묶었을 때 생기는 형태와 유사했습니다. 또한 신발 밑창이 지나치게 깨끗했고 등산로를 걸었을 때 묻어야 할 흙이나 나무십 조각이 거의 없었으며 옷에 묻은 흙의 분포도 자연스럽게 넘어졌을 때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부검 결과를 검토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윤정화 씨가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후 운교산 등산로 경사면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압박 자국은 윤정화 씨가 생전에 누군가에게 구속되었거나 강제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신발 밑창의 청결함은 그녀가 스스로 그곳까지 걸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였으며 미끄러진 흔적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연출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수사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을 타살 가능성이 있는 변사 사건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했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살인사건 수사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수사팀은 윤정화 씨의 마지막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실종 당일 새벽 1시 12분 가게에서 나온 이후부터 새벽 2시경 운교산 주차장에 나타난 차량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윤정화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 지점인 읍내 외곽도로와 운교산 주차장 사이의 거리는 약 3km였고 그 사이에는 주택가와 공장지대가 있었으며 경찰은 그 경로상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화 씨가 걸어가는 모습이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고 단지 주차장에 나타났던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이 읍내 외곽 도로를 지나가는 영상만 발견되었지만 번호판이 흐릿하여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를 다시 소환하여 윤정화 씨 명의의 고액보험 가입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한미정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윤정화 씨가 자신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윤정화 씨에게
아들인 정은호 씨가 있지만 정은호 씨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윤정화 씨와 더 가까운 사이였기에 윤정화 씨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보험 가입도 윤정화 씨 본인이 원해서 여러 건을 가입한 것이고 자신은 단지 설계사로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에게 실종 당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한미정 씨는 집에서 혼자 지냈으며 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사팀은 한미정 씨의 차량을 압수하여 감식을 의뢰했고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서 미세한 흙과 낙엽 조각을 발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운교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미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조회한 결과 실종 당일 새벽 시간대에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고 그녀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도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불안정했고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인해 약 3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이는 63억 원의 보험금이라는 거액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박 형사는 윤정화 씨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은 윤정화 씨가 사망 1년 전인 2018년 4월에 한미정 씨의 어머니에게 성인 입양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확인한 결과 윤정화 씨는 법적으로 한미정 씨 어머니의 양딸이 되었고 이는 한미정 씨와 윤정화 씨가 법적인 자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보험법상 형제자매는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입양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미정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70대 후반의 노인인 한미정 씨 어머니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딸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입양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고 서류에는 윤정화 씨의 친어머니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서류에는 시력을 거의 잃은 80대 노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윤정화 씨의 친정이 있는 전북 무주군의 작은 마을을 찾아간 박 형사는 윤정화 씨의 친어머니를 만났고 노인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입양 서류에 대해 물었을 때 무인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딸이 좋은 친구와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이웃들에게 물어본 결과 2018년 봄에 윤정화 씨가 한미정 씨와 함께 친정을 방문했고 두 여자가 노모를 모시고 면사무소에 다녀온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날 윤정화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입양이 한미정 씨가 보험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했고 입양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을 비교해본 결과 입양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윤정화 씨 명의의 보험 가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양 전에는 단 3건의 소액 보험만 있었지만 입양 후 1년 사이에 20건의 고액 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었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한미정 씨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신청서를 감정한 결과 서명은 윤정화 씨의 것이었지만 나머지 기재 사항의 필체는 대부분 한미정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정 씨가 윤정화 씨를 설득하여 입양 절차를 밟게 하고 이후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고액의 보험을 여러 건 가입시킨 후 윤정화 씨를 살해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한미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윤정화 씨가 스스로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고 입양도 윤정화 씨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한미정 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윤정화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운교산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들도 한미정 씨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목격자나 공범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검찰과 협의했지만 검찰은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을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도
명확한 타살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질식의 방법이나 도구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손목의 압박 자국도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이 추가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윤정화 씨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했고 혹시 한미정 씨 외에 윤정화 씨에게 적대적이거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점 단골 손님들은 모두 윤정화 씨를 좋아했고 이웃 상인들도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가게 채무도 정상적으로 갚아가고 있어 채권자와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윤정화 씨로부터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한미정 씨뿐이었고 박 형사는 한미정 씨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한미정 씨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를 계속 추적했고 범행 도구나 공범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시도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정은호 씨는 한미정 씨를 상대로 보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보험에 가입하고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미정 씨가 어머니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정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모든 계약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윤정화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자신은 단지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며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미정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사건은 미제로 남겨두고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 결정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결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화 씨의 사망은 공식적으로 사인 미상의 변사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부검 소견에는 실족사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이 모두 언급되었지만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은 진안경찰서 자료실에 보관되었고 미해결 사건 목록에 이름이 올랐으며 언젠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타나면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사건 이후 진안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고 보험 설계사 일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았으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63억 원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고 정은호 씨와 한미정 씨 사이의 민사소송은 몇 년간 계속되었으며 법원은 보험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호 씨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언론에 사건을 알려 여론의 관심을 끌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박 형사도 결국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 전 마지막으로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며 후배 형사들에게 이 사건을 잊지 말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흐른 지금 진안읍 외곽의 그 작은 주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이제는 치킨집으로 바뀌었고 윤정화 씨의 흔적은 그곳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지나가다 그 건물을 보며 윤정화 씨를 떠올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안타까워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은호 씨는 여전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진안을 찾아와 운교산 입구에서 제를 지냅니다. 그는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혼자 술을 따르며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미정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정확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정화 씨 사건 이후 어떤 인터뷰나 취재 요청도 거부했고
과거의 일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지인들에게도 지난해서의 일은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보험금 63억 원은 아직도 보험사들의 금고에 묶여 있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정은호 씨와 한미정 씨 사이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들은 이 사건을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경찰서에는 가끔 윤정화 씨 사건에 대한 제보 전화가 걸려오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거나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며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종 당일 밤 운교산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은 한미정 씨가 사건 전에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기록하고 검토했지만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운교사는 여전히 지난 사람들의 산책과 등산 코스로 사랑받고 있지만 윤정화 씨가 발견되었던 그 경사면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떤 등산객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밤에 그 근처를 지나다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담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윤정화 씨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녀의 원혼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끔 그 자리에 꽃다발을 놓아두거나 작은 제를 지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정은호 씨는 어머니가 발견된 그 자리에 작은 표지석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행정적인 절차와 토지 소유 문제로 인해 아직 실현되지 못했고 대신 운교산 입구 주차장 한쪽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지난 지역 언론인들은 윤정화 씨의 죽음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믿고 있으며 정황상 한미정 씨의 범행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애초에 완전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63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성인 입양을 통한 법적 관계 설정, 그리고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 부재와 통신 기록, 공백 등 모든 것이 의도된 범죄를 가리키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어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현행 수사 기법과 증거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법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정은호 씨는 지난 3년간 수많은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며 한미정 씨를 압박해왔지만 그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미정 씨 측 변호인은 윤정화 씨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했고 자발적으로 한미정 씨를 수익자로 지정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매우 깊었기에 법적 자매 관계까지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윤정화 씨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며 한미정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정은호 씨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만약 정말로 누군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싶었다면 당연히 아들인 자신을 선택했을 것이며 한미정 씨가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은호 씨는 사건을 다시 공론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미정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그녀가 과거에도 보험 사기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은호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으며 언젠가 한미정 씨가 실수로 진실을 드러내거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운교산의 바람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품은 채소리 없이 불어오고 낙엽이 쌓이고 눈이 내리며 계절이 바뀌어도 윤정화 씨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 자리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가 새벽 1시 12분 가게를 나선 후
운교산 경사면에서 발견되기까지의 약 1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는지는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은호 씨는 매년 어머니 기일의 운교산을 찾아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결코 스스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고 자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흩어지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으며 운교사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8년 8월 12일의 고성군 거진읍은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던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통일전망대가 보이는 곳이었고 밤이 되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마을을 채우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낡은 목조 건물들 사이로 백열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거진항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날 밤 바닷바람은 유난히 세차게 불어왔고 파도는 평소보다 높게 해안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이소연 씨는 19살의 간호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고성으로 내려와 있었고 어머니 이영숙 씨가 운영하는 국밥집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46세 나이로 홀로 딸을 키우며 마을 유일의 국밥집을 10여 년째 운영해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두 사람은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쯤 되어 대부분의 일을 끝낸 이영숙 씨는 내일 아침 장사를 위해 부족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슈퍼마켓은 11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서둘러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나섰고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200m쯤 떨어진 슈퍼마켓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거진읍은 적막했습니다. 어선들의 발전기 소리도 멎었고 집집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지만 어두운 구간이 더 많았고 특히 해안가 쪽은 가로등조차 없어 달빛에 의지해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슈퍼마켓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45분경이었고 주인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단골 손님인 이영숙 씨를 위해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콩나물과 파, 두부 면모를 샀고 계산을 마친 시각은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선 두 사람은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식당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그날 밤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가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11시를 넘기면서 거진읍의 해안가에는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어민 몇 명은 나중에 증언하기를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배의 불빛이 거진항이 아닌 북쪽 해상에서 관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국밥집 단골 손님 몇 명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왔지만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손님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두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잠시가 영원히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전날 밤 영업을 마친 직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백열등은 밤새 켜진 채로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가스인지 위에 국이 담긴 냄비가 아직 미지근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가 매일 아침 손님들에게 내놓던 사골국이었는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끓인 것이 식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풍경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두 벌의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찬 그릇 몇 개가 정리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장바구니는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콩나물과 파, 두부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의 낡은 검정색 핸드백은 식당 입구 옆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뒷방으로 이어진 문을 열자 이소연 씨가 머물던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간호학 교재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옷장에는 옷가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과 분가루, 몇 가지 화장품이 놓여 있었고 거울 옆에는 이소연 씨가 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불은 아침에 개어놓은 상태 그대로였고 베개싯에서는 아직 비누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7시경이었습니다. 거진파출소에서 순경 2명이 출동했고 그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즉시 고성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 오전 9시쯤 되어 형사 몇 명과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도착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식당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툼의 흔적이나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과 창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있지 않았지만 부서지거나 손상된 곳은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나 끌린 흔적도 없었고 혈흔이나 찢어진 옷가지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의 목격담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가 10시 50분쯤 가게를 나섰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11시 이전에 식당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진항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어민 한 명은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11시쯤 배를 정박하고 귀가하던 중 북쪽 해상에서 낯선 불빛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불빛은 일반적인 어선의 집어등과는 달랐고 해안경비대 순찰선의 탐조등과도 달랐습니다. 불빛은 해안가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밀수선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신고할 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즉시 그날 밤 순찰 기록을 확인했지만 북쪽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을 발견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거진항을 관할하는 해안경비대 초소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정기 순찰을 실시했지만 이상한 선박이나 불빛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해안의 해안경비는 모든 구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특히 암초가 많고 만입이 깊은 거진 앞바다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해안경비대 요원들, 그리고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되어 해안가와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진항에서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수색이 진행되었고 바닷가 암초와 동굴까지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여성용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이영숙 씨나 이소연 씨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에는 다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 거진항 선착장에서 일하는 어민 김모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진술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모 씨는 전날 밤 고기잡이를 마치고 새벽 1시쯤 귀가하던 중 거진항 북쪽 해상에서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배의 윤곽까지 어렴풋이 보이는 중형 선박이었고 그 배는 엔진 소리 없이 해안가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배는 일반적인 어선과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선체가 낮고 길쭉했으며 갑판 위에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최소한으로만 켜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태우거나 내리는 것처럼 해안가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처음에는 밀수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의 움직임이 너무나 조용하고 계획적이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귀가가 급했고 혹시라도 밀수꾼들과 얽히게 될까 두려워 그냥 지나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해안경비대와 함께 다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김모 씨가 목격했다는 지점은 거진항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작은 만입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암초가 많아 일반 어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밀물대는 중형 선박이 해안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조사팀이 그 지역 해안가를 샅샅이 뒤진 결과 모래사장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깊게 파인 발자국 여러 개와 무언가를 끌거나 운반한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명 이상의 성인 남성이 그곳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간격으로 볼 때 그들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있었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작은 발자국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발자국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아 저항하거나 끌려간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